안녕하세요. 순사의 국어입니다. 오늘은 이 EBS 연계 교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활용법. 일단 이번 수능부터 바뀐 점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계율이 70%에서 50%로 20% 감소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접 연계로 바뀐다고 되어 있어요. 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요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간접 연계가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50%로 바뀐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강사랑 입시하시는 분들이 해석해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 1번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1번이 기존에 그러면 70%일 때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느냐? 문제가 45문제잖아요. 70%면은 30문제예요. 그 45 곱하기 0.7 하면 30 보다 약간 높잖아요. 30문제 또는 31문제예요. 31문제인데 그러면은 비문학이 원래 15문제였잖아요. 비문학을 뺀 모든 문제를 연계로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화법과 작문이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푸셨으면 아시겠지만 연계가 의미가 없죠. 연계한다고 해서 빠르게 풀 수 있고 또 정확하게 푸는 거는 모르겠지만 빠르게 풀 수 없어요. 그리고 문법 문제 똑같습니다. 만약에 수특에서 썼던 개념을 그대로 낸다고 애들이 다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용절 문제가 작년도 수능 최고 난도 킬러 문제 중에 한 개였잖아요. 오답률 3위인가 2위였던가 했던 것 같은 그 14번 문제. 그리고 관형사 관련해서 냈던 문제가 11번 문제였던 것 같은데 관형사랑 이제 그 개념들 낸 문제가 EBS에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있다고 의미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70% 있던 시절에도 의미 있던 영역은 이 문학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학은 당시에는 직접 연계로 내면 그때 책에 실려 있던 작품들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냈습니다. 그대로 냈어요. 근데 그러면은 간접 연계로 바뀌면 뭐가 바뀌는 거냐? 여기서부터는 제 추측이에요. 영어가 간접 연계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바탕으로 제가 하는 추측입니다. 일단은 같은 작가인데, 그러니까 수특에 이제 문혜준 제 강사명이 문혜준인데 문혜준이라는 작가의 A라는 작품이 있었다고 칠게요. 근데 수능에서는 이거를 문혜준의 B라는 작품으로 내는 거예요. 즉 작가는 같은데 작품을 바꾼다. 이게 지금 입시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추측입니다. 물론 6월 모의평가를 까봐야 알아요. 이게 확정된 사실은 아니에요. 6월 모의평가랑 9월 모의평가에서 이 간접 연계를 어떻게 반영해서 문제를 낸지를 봐야 합니다. 이 A라는 작품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면서 내는 그 지문 나 하면서 내는 지문을 안 내고 보기에서 추가로 작품을 준 다음에 나의 본문이랑 비교하는 스타일로 낼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그렇게 내기만 해도 이득이고 문혜준 A라는 작품이 이 작품에 실려 있다고 쳤을 때 문혜준 B라는 작품이 내도 이득이에요. 왜냐면 왜 이득이냐면 여러분들이 윤동주라는 작가를 들었을 때 생각나는 키워드가 몇 개 있을 거예요. 성찰, 반성, 부끄러움. 공부를 한두 달만 문학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기초를 풀어보시고 분석을 하시면 윤동주 관련 작품을 안 만날 수가 없거든요. 이 책만 해도 나오고. 근데 윤동주의 작품들의 주제가 다 비슷해요. 윤동주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시인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소설 작가들 시조 그리고 정철, 윤선도 이런 사람들까지도 고전까지도 한 사람이 쓰는 주제가 거의 일관됩니다. 일관되지 않은 작품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관된 주제로 냈던 작품들 중에서 출제를 해요. 웬만하면 그렇게 해요. 물론 난이도 변별하려고 그 작가가 보통은 이미지 시를 안 쓰는 사람인데 이미지 시를 낸 경우도 있어요. 그게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었습니다. 그런 특수 케이스가 있긴 한데 근데 그렇게 냈다고 여러분들이 못 풀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 작가가 주로 내는 주제로 냈을 때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셨다면은 문학을 빨리 풀 수 있겠죠. 제가 문학 17문제를 25분에 풀라는 말을 되게 자주 해요. 25분에서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간이 23분. 강사들이 제가 생각할 때 이거를 진짜 괴랄하게 빨리 푸시는 분들이 10분에서 15분 안에 푸시는 것 같아요.
10분에서 15분? 아무리 비연계로 나오고 간접 연계로 나와도 강사분들은 기본적으로 작가들에 대한 풀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높아요. 비문학을 심지어 여러분들보다 못하는 강사는 있을 수 있는데 문학을 그 학생보다 못하는 강사는 없어요. 그런 강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있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강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A 작품이 여기 실려 있는데 B라는 작품이 수능에 출제되는 거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하는데 요 앞에 뭐 이런 광고는 패스하고요. 목차가 있어요. 목차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보면 작품이 있고요. 작품명이 있고 그리고 저자 지은이의 이름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또 다 똑같이 되어 있죠. 작품명이 있고 지은이의 이름이 있는데 고전 같은 경우는 작자 미상이 많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시를 하나 볼게요. 일단 예시를 보기 전에 말씀드리는 게 이 일부에 보면 교과서 개념 학습이라고 교과서의 개념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1강, 2강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있는 거 다 찢어서 안 봐도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읽는다고 옆에 있는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찢은 부분 지금 보시면은 보면 뭐 갈래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냥 나눠져 있다라는 설명만 하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지 않아요. 이게 개념서는 아니니까 설명할 이유도 없지만 이걸 그냥 싣는 이유는 교과서에서 나왔던 개념을 우리는 출제한다라는 그냥 명분을 밝히기 위해서 넣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이걸로 공부하실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개념서를 별도로 뭐 사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맞고요. 뭐 인강을 들으셔도 되고 개념 영역은 뭐 EBS나 다른 인강들 다 잘 돼 있으니까 개념 영역 인강은 꼭 들으세요. 자기가 개념이 안 잡혀 있는 학생이라면. 다시 돌아와서 얘를 공부를 어떻게 하냐. 지금 보면 신석정이 있고 들길을 서서라는 타이틀이 있죠. 여러분들이 간접연계에 대비하시려면 작가명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작가명을 보고 이 사람이 주로 쓰는 주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표현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찾냐? 방법이 두 개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검색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작가들은 검색하면 그 위키백과에 실려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 조금 이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지만 나무 위키에 실려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교사분들이 운영하시는 블로그에도 되게 많이 실려 있어요. 검색을 구글에 한번 쳐보시면 신석정이나 윤동주, 이육사 쳐보면 위키랑 나무 위키는 기본이거니와 이제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같은 곳에 선생님들이 정리해 놓은 자료도 많고 또 인강에서 그냥 설명하시는 자료도 있겠죠. 근데 작가간에 따로 정리해야 됩니다. 작품 설명도 물론 중요하지만 작가간 또 따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수단으로 검색이 있고 두 번째가 참고서가 있는데 참고서에 이제 제가 볼 만한 거는 해법문학. 해법문학의 참고서가 정말 좋아요. 해법문학의 현대시나 아니면 제가 고전시가 어휘 모르는 학생들한테 많이 추천하는 게 해법문학 고전시가. 거기에 있는 작품들 중에서 대략 10개에서 20개만 공부를 해도 고전 어휘는 안 틀리고요. 그리고 현대시 같은 경우는 EBS에 실릴만한 작가들은 웬만하면 해법문학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여기 실린 거랑 다른 작품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그 작품에 대한 설명도 되게 풍부하고 여러분들이 수능을 간접 연계를 대비하실 만한 작품들 위주로 거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셔서 수특 수완을 옆에 같이 쌓아두고 이제 수특 수완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간접 연계 대비로 해법 문학까지 보시면 좋을 듯한데 사실 6평 전까지는 좀 봐야 됩니다. 6평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그때 확정 지을 수 있고 그 전까지는 사실 좀 애매한데 보수적으로 그냥 나는 다 공부해 놓겠다. 어떤 식으로 나와도 간접 연계든 뭐든 다 썰어 먹겠다 하는 학생들은 미리 보셔도 되고요. 요 작품은 그러면 요 작품에 대한 설명 같은 건 어디 있냐, 인강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 제가 대부분의 문제집을 해설집을 보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푸시잖아요. 기출 문제집은 그 해설을 평가원에서 쓴 게 아니고 출판사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 왜냐면 그 해설을 학생 혼자서 지문이랑 문제만 보고 도출할 수 있어야 하는 게 기출 분석의 의의잖아요. 근데 EBS는 달라요. 작품 정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몰랐을 수 있는 꿀팁인데 보시면 이게 신석정 들길에 서서잖아요. 근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설에 보면 다 돼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있는 부분, 문제에 대한 부분은 보지 마세요. 문제는 안 푸셔도 돼요. 작품만 정리해도 돼요. 신석정 들길의 서서에 대한 설명을 EBS가 그냥 다 해놔요. 그래서 사실 EBS 수능 특강 강의를 꼭 들을 필요가 없는 게 여기에 텍스트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텍스트를 보고 이 작품의 내용을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를 하나라도 풀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이 표현법 문제가 있을 거예요. 색처의 반복을 통해 또는 뭐 비유를 통해서 어조의 변화를 통해서 현실 대응 방식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표현법이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내용은 이런 게 있구나. 소설도 보시면은 소설도 이제 좀 넘겨야 나오겠지만 소설을 한번 볼게요. 고전산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설도 보시면은 유충열전 이것도 되게 수능에 나올 확률 높은 작품 중에 한 개인데 보면 전체 줄거리도 나오고 이게 어떤 맥락에서 쓰였던 작품인지에 대한 해제도 나오고요. 옆에 보면 전체 줄거리도 나와요. 유충열전 스토리가 되게 길거든요. 근데 소설은 원래도 직접 연계로 낼 때도 그 EBS에 실려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체 줄거리를 파악하는 게 고전 소설은 대부분 작자 미상이니까 그 정도 대비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만약에 현대 소설 같은 경우는 작가가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보시면은 현대 소설 하면 이제 정해져 있어요. 이광수, 김유정, 이태준, 안수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특정 이제 작가가 역시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소설이 더 심해요. 시보다 소설이 더 심해요. 시는 짧으니까 그 시인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표현할 수 있는 갈래가 좀 갈라질 수 있는데 소설 같은 경우는 좀 그 가능성이 적어요. 왜냐하면 길게 써야 되니까 썼던 주제를 약간 바꿔서 또 쓰고 썼던 주제를 약간 바꿔서 또 쓰고 그런 경향이 좀 심하기 때문에 소설 같은 경우에 이제 작가관이 정리했을 때 소설에서 만약에 간접 연계를 하면 난이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줄거리만 보고 공부했던 학생들 또는 인강에서 그 작품만 설명하는 이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이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여지를 좀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작가관을 공부를 하면 특히 소설 작가관을 공부를 하면 좀 더 유용한 공부가 되지 않을까. 물론 지문을 안 읽고 푸는 그런 경지까지는 못 가겠지만은 좀 빠르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영상 내용 요약하면 일단 요 개념 관련된 부분은 찢어서 버려도 될 정도로 아무 의미가 없다. 개념 공부는 개념은 뭐 사전을 사서 하든 아니면 인강을 듣든 알아서 그건 잘 하자. 결국에는 이제 작품이랑 작가를 분석해야 된다. 작품에 대한 분석은 해설지에 대부분 있다. 그리고 표현법에 대한 문제 하나 정도 같이 풀면 좋다. 작가에 대한 생각 그 정리를 할 때는 구글링을 해도 되고 나는 인터넷을 끼면서 공부하면 집중력이 다 날아간다 싶은 사람들은 참고서를 사서 하는데 순살쌤이 추천하는 참고서 순살쌤 또 보는 참고서는 해법문학이다. 해법문학, 현대시, 해법문학, 현대소설 웬만한 작가들이 다 있다. 물론 없는 작가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 경우에 한해서 검색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아니면 그 경우에 한해서만 뭐 EBS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고 문제를 다 풀지 마라. 다 풀 필요가 없다. 이런 문제 같은 문제 다 풀 필요 없다. 표현법 문제만 풀어도 충분하다. 줄거리 관련된 문제를 꼭 풀어야 되는지는 사실 의문이다. 이런 설명 제발 읽지 마라. 정도가 되겠네요. 이런 공부를 6평 전에 보수적으로 미리 해두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6평에 가서 그냥 말만 간접 연계로 바뀐 거지 거의 직접 연계에 가까운데 하면 그때 좀 더 공부하는 범위를 줄여서 가면 그렇게 해도 안 늦거든요. 왜냐하면 수능 완성이 6평 전에 안 나오니까 수특에 대한 공부량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차피 많아야 하루에 30분일 거예요. 길어도 1시간일 거고. 그래서 그 시간 정도 보수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무 이제 해가 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공부 시간이 부족한 학생은 그냥 뭘 해도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할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일단은 보수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6평을 대비를 하시고 6평 이후에 시작해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굳이 그래야 되나? 굳이 그래야 되나 생각은 해요. 미리 일단 최소한 이 여기 나오는 작품들 정리는 다 해두시고 뭐 간접 연계 대비해서 보수적으로 좀 많이 공부할지 말지는 개인의 선택이고요. 3평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3평은
교육청이라서 평가원이랑 다릅니다. 출제 기간이. 그래서 3월 모의고사를 보고 앞으로의 경향을 예측해 보겠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 중요한 것 중에 또 한 개가 그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파이널 강의로 가면 갈수록 작가를 선별해서 강의를 하세요. 모든 분들이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모든 작가를 거르지 말고 그냥 다 공부하시고 모든 작품을 다 거르지 말고 공부하세요. 뭐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수능 전날까지. 수능 당일이 돼야 알 수 있는데 당일에서야 내가 생각했던 그 작품이 나왔을 때 아, 공부 안 했던 건데 보기는 했던 거 나왔다.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좀 미안해 연계가 보였어.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